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진짜 삶의 모든 분야죠. 외교, 비즈니스, 스포츠계까지 망라해 수많은 리더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읽힌 레전드 고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풀어볼 건데요.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해 주셨던 책,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사회생활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장르를 전쟁 드라마로 규정하고 있는 프레임이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이 손자병법은 오래된 신화와 같은 전쟁 철학서입니다. 오늘은 이동현 작가의 심리학으로 읽는 손자병법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진심으로 힘이 되는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을 때 손자는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너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라. 그래야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 저자는 덧붙여요. 사실 세상을 산다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이다. 아니, 정확히는 두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이다. 바로 친한 관계와 경쟁 관계. 친밀한 관계는 말 그대로 친밀하죠. 경쟁 관계는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 자존감,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세상이 전쟁 같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요. 이 친한 관계와 경쟁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 이 관계는 진짜 친한 관계인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친밀하게 보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정작 그 사람을 경쟁 관계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집단과 집단 간에도 이 친밀한 관계와 경쟁 관계는 정말 수도 없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에 여러분을 둘러싼 경쟁 관계가 생겨나고 소멸하고 또 생겨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며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진짜 딱 하나예요.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죠. 바람 따라 흔들리듯 인간은 생각에 따라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쉽게 함락당합니다. 어떤 일을 밀고 나간다는 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어떤 생각, 심리가 단단하게 딱 자리 잡고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죠. 그리고 이 생각, 심리는 이제 욕구라는 형태로 막 충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충돌하고요.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심리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전쟁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손자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가능하다면 싸우지 말고 이겨라. 춘추시대 초기 철기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기세등등한 7개 나라가 미친 듯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이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 그러니까 요즘 영어로 하드파워라는 국력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잖아요. 여기서 망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해 이 진나라는 딱 하나, 이걸 장착합니다. 바로 정세 판단. 진나라를 제외한 다른 7개 나라들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철기 문명이라는 당시의 거대한 흐름이 무참히 탄압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서 이 나라들이 이렇게나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체제를 다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걸 막 도입해서 개혁하고 하는 게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달랐어요. 진나라의 리더 그룹은 철기시대라는 트렌드가 단순히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걸 눈치챈 거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안에 있는 어떤 징조임을 직감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일상에서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별도로 막 구분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유행이 일시적이라면요, 트렌드는 장기적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위기나 결핍을 느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진나라가 이걸 알아챈 겁니다. 바람 부는데 밀가루 팔러 갈 수 없고 비 내리는데 소금 팔러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이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읽는 것, 이건 사실 여러분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지금 이상하게 계속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람 불고 있는 판에서 밀가루 팔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말이죠. 자, 진나라는 결국 선제적으로 철기 시대에 맞는 중앙 집권 법치 구조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집단 심리도 구축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같이 일반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싹 갈아탄 거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 그냥 단순히 도구 하나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쓰는 언어를 비롯해 문화 전체가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위나라까지 제압하고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죠. 사실 진나라의 가장 치밀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이간책이었는데요. 진나라를 제외하고 각 나라에 그 당시 소위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한테 은밀하게 금은보화를 주고 미리미리 진나라 편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별로고 야비한 방법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손자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공을 세우는 자는 먼저 알기 때문이고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의 도움도 아니요, 개인의 경험 때문도 아니요, 운이 좋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사람을 취하여 적의 실정을 알아내는 것뿐이다. 언제나 실속 있는 승리여야 한다. 최상의 싸움은 모략을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다. 그 다음이 적의 군대를 깨는 것이며 최하책이 적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다. 네, 사실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눈앞의 적들을 물리치고 적의 성을 딱 함락시킨다. 이게 정석인 것 같고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처럼 막 복잡하지 않게 딱 가는 게 쉽고 최선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모략을 간파하라, 전체를 봐라. 사실 이런 건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손자의 팩트 폭격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상황 파악도 없이 덤벼드는 것을 무지라 한다. 상황 파악을 해놓고도 정작 그 상황과 관계없이 덤벼드는 것을 무모라 한다. 전쟁에서 무지와 무모는 죄악이다. 판세를 알아야 적절한 대책이 나오고 무모하지 않아야 승기를 잡는다. 자, 그럼 여기서 판세, 즉 정세를 읽는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여러분, 이 손자병법은요, 사실 이 정세를 분석하는 5가지 도구, 소위 도천지장법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에 정말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병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5가지가 없는데 정세 분석을 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형국으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말부터 참 어렵죠. 도천지장법. 그런데 하나씩 보면 하나도 안 어렵고 오히려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도, 이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요. 와닿지도 않으니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응집력을 뜻합니다. 특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국력, 즉 병사 수가 몇 명이냐 보다 중요한 게 다스리는 자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균열이 있으면 적에게는 무조건 기회입니다. 자, 이걸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 무의식은 다스리는 자인 겁니다. 감정과 몸은 한 명의 병사인 거고요. 여러분이 진나라처럼 싸우지 않고 승기를 잡으려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일단 이 둘이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무의식 그리고 감정과 몸이 딱 하나의 방향으로 갈 때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응집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무의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나요? 여러분의 요즘 감정과 몸 컨디션은 거기에 따라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각계 전투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것부터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 안에 응집력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회사 탓할 시간에요, 아니면 주변 사람 탓할 시간에 내가 어디에 내 정신,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진나라 시황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한비자는
도를 아는 군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원수 맺지 않는다. 둘째, 안으로 덕을 베푼다. 대외적으로 원수 맺지 않는다는 건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덕을 베푼다는 말은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좀 들여다보라는 거고요. 네, 이런 군주가 있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잘 응집되고 화합하는 힘이 정말 강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개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그 하나의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군주인가요? 둘째로 도천지장법에서 천입니다. 이 천은 앞서 살펴본 사회적 욕구가 집약된 시대 정신, 그러니까 트렌드예요. 응집력과 함께 시대 정신, 거대한 흐름, 이걸 읽는 감각을 갖추는 건 사실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중요하겠죠. 셋째, 지는 지형 조건을 읽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디서 시작할 거고 어디서 이 판을 키울 건가, 내가 어디서 이길 수 있나, 내 홈그라운드인가 적진인가,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이 장소라는 건요, 물리적으로 단순히 지금 밟고 있는 땅만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나폴레옹은 승자의 저주에 빠져 워털루 전투에서 불리한 지형을 간파하지 못해서 영국군에게 참패했죠. 워털루는 사실 지형상 영국군이 방어하기에 최적이었고 나폴레옹이 공격하기에는 최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 군사력만 너무 믿은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힘으로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 해치우자, 사실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응집력, 트렌드, 지형 조건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이걸 해내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넷째, 장입니다. 장수를 의미하죠. 저는 이 장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장수는 배를 모는 사공, 우리 몸으로 치면 뇌 혹은 잠재의식인데요. 결국 모든 방향은 이 장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가 아무리 성능 좋고 크고 멋있어도 사공이 산으로 노를 저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굳이 장수라고 이름표가 딱 붙어있지 않아도요, 인간이 모여있는 집단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서 다수가 따르고 있는 소위 이름표 없는 장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장수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집단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왜 기가 죽어 있다는 말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동화작가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가 정확히 이런 상태였거든요. 외모는 막 밀림의 왕인데 이 사자는 이상하게 강아지한테 뺨 맞고 울 만큼 겁쟁이였어요. 도로시는 이렇게 기죽은 사자 허수아비, 양철 로봇을 데리고 오즈를 찾아갑니다. 사자에게는 용기를, 허수아비에게는 두뇌를, 양철 로봇에게는 심장을 주기 위해서였죠. 동화의 결말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 사자는 용감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단지 기가 죽어있는 상태였을 뿐이었죠. 그럼 사람들은 왜 기가 죽을까요?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먼에 따르면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사람은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반복되면 자아가 극도로 위축된다는 건데요. 그럼 정확히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명량대첩 직전 조선 수군은 전투에서 완패한 후라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뭘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미 전사한 적장 구루시마의 시체가 바다에 떠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이 머리를 곧바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걸 조선 수군의 돛대에 높이 매달았어요. 왜군은 그걸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고요. 조선군은 승전의 기억, 긍정 기억을 회상해서 생각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게 바로 장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 네, 여러분이 평소 주눅이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인생의 승자 효과를 고의적으로 이용한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작든 크든 허접하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성취라는 걸 일단 경험하면요, 무조건 그 다음엔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큰 성취로 이어지니까요. 앞선 손자의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장수는 이런 결단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무의식에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는 에너지를 발산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을 따르는 상황,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까지, 그게 뭐든 힘있는 에너지로 여러분 내면의 동조 현상,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소위 순풍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전국시대 위나라의 해왕에게 방공이라는 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 한 명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지. 두 사람이 와서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지. 그러면 세 사람이 달려와 아뢰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때는 믿지. 왕이시여, 번화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찾아와 말하면 호랑이가 출현한 것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인성호라는 고사인데요. 3명의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도 그게 자꾸 되풀이 되면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동조 현상을 일으키게끔 나만의 호랑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바로 목표예요. 로크의 법칙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매일의 목표는 농구 골대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키보다는 높죠? 그런데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먼지 같은 성공인 겁니다. 이렇게 매일 이기는 거죠. 매일 성취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이지 않고도 내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이 잡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라는 장수에게 힘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주도권은요, 언제나 에너지의 방향에 달렸습니다. 몸, 마음, 감정이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의 동조 현상인 거고요. 손자는 말합니다. 아군들 사이에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 기세가 갑자기 급상승하고 형세가 유리하게 변한다. 네, 이렇듯 도천지장법 5사항을 깊이 파악하면 이기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힘으로만 덤비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천지장법 중 마지막 5번째 법은요, 공적인 모든 것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여러분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드십시오. 이거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들 그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반전이라는 드라마를 쓰는 거거든요. 저 정도로 성공할 줄 몰랐는데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약자였는데, 힘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판을 뒤집는 결과들이 바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결과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걸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도 따로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무게추를 어디에 두고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부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10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30억은 좀 빡셀 것 같아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전쟁, 이거에 대해 정말 치밀하게 다룬 철학서, 이동현 작가의 심리학으로 읽는 손자병법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성공에 꼭 필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자 사실상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헤라클레스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넓은 어깨와 어울리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바닥에 사과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사실 헤라클레스는 활달하고 용맹한 대신 성질이 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될걸 그 사과를 또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사과가 뭉개지는 게 아니라 아까보다 더 커져버린 겁니다. 기분이 상한 헤라클레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번에는 늘 들고 다니던 자신의 몽둥이로 사과를 내리칩니다. 이에 사과도 질세라 자기 몸집을 더 키우죠.
마침내 그 좁은 길이 엄청나게 커진 사과로 완전히 가로막혀 버립니다. 헤라클레스는 분을 감추지 못해요. 자기보다 더 커진 사과를 붙들고 씨름을 해댑니다. 그때 전쟁의 여신 미네르바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헤라클레스, 그만두어라. 그 사과의 이름은 갈등이어서 당신이 건들면 건들수록 커질 것이다. 그냥 놓아두면 다시 작아진다. 그제야 진정이 된 헤라클레스는 사과에 씩씩거리던 호흡을 멈춥니다. 사과를 놓아주곤 시간을 잠시 가진 뒤 우회해서 지나가죠. 네, 저와 여러분,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갈등, 전쟁 같은 그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들일 겁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중 만나는 수천 가지의 갈등, 가시덤불이 바로 이런 사과인 거죠. 여기서 손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전쟁은 절대로 오래 끄는 것이 아니다. 전쟁과 스포츠의 본질적인 차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스포츠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 중 자아 실현이라는 차원에 해당한다면요. 전쟁은 애초에 생존 차원에 해당합니다. 스포츠는 룰에 따른 페어플레이가 생명이죠. 그런데 전쟁에는 룰이 없어요. 대신 승리와 패배만 있고 대립하는 쌍방의 무수한 상호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양쪽 다 무슨 행동을 해서든 이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스포츠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인생이란 이 거대한 흐름을 스포츠로 접근하되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전쟁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한결 가뿐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은 오래 끄는 게 아니니까요. 순간순간 스트레스가 막 치솟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도 결국 그 상황은요. 모든 전쟁이 결국 그러하듯 종식될 거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갈 건지 그 상황에 빠져 너무 오랜 시간 계속 허우적될 건지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순간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살기 위한 그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에서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함께 가늠을 해보시죠. 이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걸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코넬 대학의 데이빗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의 능력 그리고 확신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예요. 자, 여길 보세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감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무력하죠. 그러다 세상을 아주 조금씩 점점 알아가면서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 첫 번째 봉우리는 가짜예요. 이 단계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바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경험과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뭘 만나죠? 갈등 상황을 무조건 만납니다. 그 갈등 상황에 몇 번 빠지면서 치솟았던 자신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죠. 절망의 계곡까지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 저 역시 똑같았어요. 투자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시절, 저 역시 정확히 그랬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골짜기에 빠져본 사람만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그 문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떨어져 본 사람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무식하게 용감했구나. 이 바닥도 보통이 아니네. 진짜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알고 덤벼보자. 네, 여러분. 여기서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와 전무라는 건 없다.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이든 이득과 손해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안다. 전국시대 제나라에 황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옷을 잘 차려입고 시장에 나갔는데요. 한 상인이 황금을 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날따라 좀 이상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확 달려가서 그 황금을 한 손에 움켜쥐고 달아난 거죠. 상인은 소리칩니다. 저 도둑놈 잡아라. 금세 포졸들이 달려와 도둑을 붙잡았죠.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좀 이상한 거죠. 행색이며 말투며 황금을 훔칠 만한 소위 없이 사는 사람 꼴이 아니었으니까요. 포졸이 물어요. 시장에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 황금을 훔칠 생각을 했소. 황금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이다. 여시춘추에 나오는 제인 화금이란 고사입니다. 네, 잘 차려입은 도둑으로 등장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인간은 부분을 보느라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항상 범합니다. 자, 여기 매미 한 마리가 노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 매미를 사마귀가 노리고 있네요. 그 사마귀는 참새가 노리고 있고 참새는 누군가 화살로 겨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상황인데요. 여기 강변의 조개가 속살을 내놓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황새가 날아와 쪼아 먹으려고 하자 놀란 조개가 입을 꽉 다물었죠. 그래서 황새의 부리가 조개 껍데기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황새는 조개에게 타이릅니다. 너 그렇게 버티다가 말라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조개가 반박합니다. 웃기는 소리 작작 해라. 내가 안 놓아주면 너야말로 굶어 죽을 것이야. 그렇게 서로 죽기 살기로 버틸 때 지나가던 어부가 말합니다. 이게 웬 횡재냐. 어부는 황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그리고 언제나 지금 그 상황에 매몰되어 조망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이거 말곤 다른 건 전무한 것 같고 외부에서 정말 수많은 자극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내면에 바로 와서 딱 닿으면 안 되거든요. 내면 진입 전 일종의 대기실 같은 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외부 자극과 내면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반응에 민감한 사람일수록이요. 전부와 전무를 맹신하는 탓에 눈앞에 있는 미끼를 매번 덥석덥석 잘 물어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이 개념이요. 인생이라는 하나의 큰 스포츠 안에서 일어나는 한 조각 전쟁에 불과하다는 걸 망각한 채 살아가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기 긍정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둘 중 하나의 행태를 보입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 혹은 비관주의. 자기 긍정감은 내 장점, 더 나아가 나의 사소한 결점까지 그냥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런 사람은 속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뭐 해결책을 제시해봤자 나는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결점이 드러나는 걸 엄청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긍정적인 척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죠.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자연스러운 자의식 과잉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실과 자의식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수립하고 싶어도 이제는 진짜 어려워진 거죠. 그럼 이런 상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자기 자신을 진짜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 지금까지 살면서 크든 작든 무언가를 성취해왔고 크든 작든 무언가 맘대로 안 된 적도 많고 그게 나, 내 존재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기에 마땅한 정신 상태를 갖는다는 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득과 실이 모두 있다는 걸 압니다. 다리 차면 기운다는 사실도 알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혼돈은 잘 다스리는 가운데서 나오고 두려움은 용기에서 나온다. 강한 것은 약한 데서 나온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득의 측면을 같이 고려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습니다. 얻는 하나와 잃는 하나가 개수는 같겠지만요, 그 크기가 다르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더 크면 추진하고 손실은 미연에 최소화하는 거죠. 체면보다 실리가 중요하니까요. 집중 그리고 포기, 이건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말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죠. 바둑에서 자기의 돌을 버려 상대 진영을 파괴해 나가는 사석 전략과 비슷한데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걸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아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계속 전부 아니면 전무를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나머지를 다 놓치는 자들이죠. 현명한 자는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가 원하는 그거 딱 하나 내어주고 이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갑니다. 네, 여러분. 사건의 맥락을 살펴봐야 해요. 문제의 근원이 뭔지 딱 한 번만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는 거죠. 사실 단기적인 이익에 확 끌리는 건 사람 본능이에요. 조삼모사? 이거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조삼모사,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소탐대실하지만 않으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만 보다가 소탐대실하니까요. 김수영 시인은 풀이라는 시에서 풀이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건의 맥락, 그 징조, 이걸 아는 풀만이 강풍이 불어오기 전에 먼저 몸을 누릴 수 있겠죠. 사실 매사에 크든 작든 징조라는 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징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징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조는 그냥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징조, 눈에 들어오는 징조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폭풍과도 같은 그 사건에 앞서 징조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제 목적이란 게 필요하고요. 몽골의 학자 야율초제는 말했습니다. 나라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백성과 땅을 얻기 위함이다. 설령 땅을 얻어도 백성이 없으면 황무지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들 갖고 계시죠? 자산, 연봉, 실적, 체중. 이 목표들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걸 설명하는 데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 체감상 70-80% 이상 너무 많은 분들이 목적 없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건 백성 없는 땅이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10억이라는 자산이 필요하신가요?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면 왜 20억이 필요하신가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서, 이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게 없이 그냥 10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30억은 좀 빡셀 것 같아서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요, 20억 자산가라는 여러분의 그 목표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그 목적, 그 자산을 잘 운용하고 더 키워갈 수 있는 나의 내공이 필요한 겁니다. 되글로 배워서 말글로 써먹는다라는 옛 말이 있는데요. 되와 말은 과거에 쓰던 부피의 단위거든요. 한 말이 한 되 곱하기 10입니다. 이 말은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압도적인 결과를 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큰 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반대로 말글을 배워서 되글로 쓰는 거고요. 그 의미를 모르고 의미가 없이 무턱대고 돈의 액수, 자산을 비롯한 모든 목표 숫자들, 속이 텅 빈 목표 외치는 사람들에게 손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을 차지했어도 이득이 없으면 흉한 것이니 이를 비류, 즉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 한다. 여러분의 그 목표를 받쳐주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대는 기간이 정말 확 줄어들 겁니다. 목적을 목전에 둔 마음으로 노력이란 걸 하니까 자신감도 서서히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많이 알게 되니까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배웁니다. 그렇게 인생 폭풍 한번 지나가는 거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람, 레벨업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직전에 겪었던 전쟁 같은 갈등이 다시 닥쳤을 때 훨씬 수월하죠. 지난번엔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금방 끝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손자의 말이 이해가 되시죠? 전쟁은 오래 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으시다면요, 속전에서 속결하십시오. 개전하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일단 결정한 후에는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무언가를 또 선택해서 해 나아가야 하니까요. 사실 살아가면서 눈앞에 거슬리는 이런 갈등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관건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당도한 그 점령지에 놓인 꽃과 승리의 깃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놓인 바로 그 갈등 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있는 나머지 인생 전체를 다시 그 에너지 회복하는데 다 보내버리면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어차피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요. 손자의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누워있는 자는 눈물로 얼굴을 적신다. 지금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여러분 인생이 마치 누워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요. 일어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앉아만 보세요. 그것까지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꼼짝 못하고 앉아만 있는 상태같이 느껴지신다면요. 한번 일어서만 보세요. 걷고 뛰라는 말씀까지 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기세와 절도, 이 두 개만 항상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기세는 강하고 웅장한 목표 같은 겁니다. 로크 법칙에 따르면요. 10년간 무려 400여 건의 연구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제일 어려운 걸 목표로 잡았던 사람들이 가장 쉬운 걸 목표로 설정했던 사람들보다 성과를 250% 더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웅장한 목표라는 이 기세에만 신경 써서 절도가 빠져버리면 소위 한여름밤의 꿈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상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절도는 뭘까요?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스스로의 규칙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절도만 있고 기세가 없으면 자기가 정한 그 한도, 한계 내에서만 하려는 습성 때문에 평생 계란으로 바위만 치는 그 삶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기세와 절도, 이 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더닝크루거 효과 곡선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한 번의 고비가 있었죠. 그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한 번만 넘겨보면 그 다음부터는 우상향이에요. 다만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우상향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어요. 오늘 하루 우상향에서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 한 번쯤 그려보시기를. 눈앞에 지금 그 문제, 갈등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 공자의 이 말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신 그 내용, 공자의 논어, 그리고 손자의 손자병법을 통해 삶의 특정 시점에서는 정말 언젠가 한 번은 꼭 알고 가야 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91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양 고전 해설의 1인자로 불리는 작가가 있는데요. 바로 모리야 히로시입니다. 오늘은 그의 저서죠.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50이라는 나이가 되려면 9년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좀 더 빨리 이 책을 꺼내들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50이 멀었어도 혹은 지났어도 인생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언제나 오늘 깨닫는 게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귀와 눈이 이 영상에 머물렀다면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자꾸 후회를 할까요? 왜 매번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사람에게 상처받을까요? 저자는 이런 헛헛한 마음이 들 때면 반드시 동양의 고전을 꺼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인생의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중심을 다시 잡았는데도 또 그냥 그럭저럭 정확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전력 질주하고 있지 못하는 삶인 것 같다면 그때는 고전 특유의 울림이 필요할 때라는 거죠. 오늘은 특히 공자의 말에 집중해 볼게요. 공자는 말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은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자신 먼저 갈고 닦으라는 의미죠. 도대체 뭘 갈고 닦아야 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덕과 능력인데요. 사실 공자의 가르침을 깨달음으로 흡수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르고는
진행이 되질 않아요. 덕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좌우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은 군자거든요. 그 반대편엔 소인이 있죠. 우리가 보통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나이대가 되면 한 번쯤은 공자를 접하면서 이 군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분들이 하나 둘 나타납니다. 이 군자의 조건이 바로 덕과 능력이에요. 일단 덕은 무엇일까요? 인격과 인품이라고 하기엔 훨씬 더 깊고 심오합니다. 이 덕은 공자의 신념과도 같은데요. 저자는 덕이라는 걸 5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인, 의, 지, 신, 용. 네, 역시 고전답게 초반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하나 완전 쉽게 풀어볼게요. 일단 인이라는 개념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살펴보면요. 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이죠. 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는 통찰력 혹은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성을 의미합니다. 지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호기롭게 뭔가를 막 시작했어도 작은 걸림돌에 딱 부딪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신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요. 용은 용기,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죠. 이미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는 뭘까요? 저자는 같은 인간끼리의 유대감,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라고 일단 정의를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정작 공자는 이 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죠. 다만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자가 같은 걸 물었을 땐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인이다. 또 어떤 제자에겐 강단 있게 상황을 끌고 가는 것, 이게 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상대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추어 인을 다 다르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공자가 말한 이 인에 대해 손자병법의 물과 같은 삶에 빗대어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물에는 3가지 특성이 있죠.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유연하죠.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네, 우리는 인생을 이 물의 흐름에서 배워야 합니다. 노자도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강조했었죠. 겉보기에는 진짜 유연하고 약해 보이는데 앞을 가로막는 게 뭐 아무리 날카롭고 험한 것이라고 해도 물은 그냥 기꺼이 넘어갑니다. 네, 세상에 이만큼 약한 것이 없지만 또 이만큼 강한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라는 말의 뜻인 거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리 혹은 진리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실제로 자기 일상에서 실천하는 이는 몇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네, 이렇듯 인을 포함한 인의 지 신용, 즉 덕을 쌓는 사람은 군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외로울수록,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막 헛헛하고 어딘가 후회되고 내면이 공허할수록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군자는 궁지에 몰려도 허둥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엔 마음이 동요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어림짐작도 안 되는 걸 무턱대고 재단하고 하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이거에 내 귀중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기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공자는 말합니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네, 결국 여러분이 불안하면 할수록 믿을 건 실력뿐이라는 말인데요. 공자는 젊은 시절부터 제자를 받아 가르쳤잖아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장 바랬던 부분은 의욕을 가지라는 것, 진짜 딱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기에 늦은 나이도 없고요. 아무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한평생 술에 취한 듯 꿈을 꾸듯 흐리게 살아가는 취생몽사를 경계하고 이왕 세상에 태어난 김에 정말 작은 흔적이라도 남기려는 의욕, 그 의욕을 공자는 강조해요. 그래서 공자는 뭔가 불안하다면, 어딘가 위태롭다면 독서와 사색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는 말하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네, 독서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여러분 것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책 속에 담긴 저자의 생각을 나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쓸 때는 분명히 저자의 생각이었지만 그걸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 스스로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1회 독을 하고 2회 독을 하고 거기서 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 생각들은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사색만 하고 독서는 딱히 안 한다? 독선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부턴 공자가 엄청나게 예전 사람이고 고전이니까 이 가르침이 굉장히 고루하고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건 딱 이겁니다. 책을 읽을 때 꼼꼼히 이해하고 이걸 내 삶에 계속 적용시켜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 훨씬 와 닿으시죠. 공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천명을 알았다. 네, 30대 때까지 우리는 정말 앞만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도 크게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딱 한 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라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기엔 매일 막 주어지는 과제들도 많고 여러분을 막 이리저리 쥐고 흔드는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공자는 73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평균 수명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나이죠. 네, 40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말은 공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한 말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40이라면 이제는 인생 설계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해서는 안 된다. 나아갈 방향에 확신을 세워라. 이로써 50에는 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이 천명의 깨달음은요, 인생에 5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걸 간파한 사람이라면 진짜 천명, 하늘의 뜻을 깨달은 군자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손자의 말이 생각나는 구절이네요. 손자는 말하죠. 움직일 때는 불과 같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아야 한다. 네, 질풍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숲처럼 고요해지기도 하고 타는 불처럼 습격하다가도 산처럼 미동하지 않는 자세. 이건 사실 살면서 막 요행을 바라지 않고 진짜 준비된 내 자신을 믿을 때 나올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상함과 정반대의 모습인 엄격함, 이 양쪽의 모습을 내면에 지니고 있어서 이 면모를 적재적소에 딱 드러내서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해서 시야를 좁게 만들지 않는다. 군자는 독불장군 같은 성격과 가장 거리가 멀어요. 생각에 유연함이 없으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진짜 완고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독선에 빠지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공자는 지적하죠. 이게 요즘 용어로 말하는 소위 꼰대겠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과 딱 비교하고 대입해서 거기에 안 맞으면 잘못됐다, 말세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꼰대니까요. 이제 나머지 3가지는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성실함임을 안다. 넷째,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어느새 상대에게 감화되어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네, 결국 이 군자라는 인간상은요, 딱 들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갖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50에는 군자의 삶과 내 삶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50이 아니라도 각자 내가 이런 사람이 하루하루 되어가고 있나? 이렇게 자주 생각해 보신다면 50에는 어느덧 정말 군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네,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요. 군자는 어떤 부탁도 가볍게 들어주어선 안 됩니다. 바로 신, 약속한 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덕목 때문인데요. 거절을 잘 못해서 아니면 친한 사이라서 분위기상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쉽게 예스를 해버리면 결국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익을 취할 때도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의로움, 이것도 군자의 덕목이거든요. 산처럼 중심을 잡고 입은 무겁게, 능숙한 말솜씨, 사실
필요 없어요. 그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말이 아닌 기민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군자인 겁니다. 2명의 애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인물이 되시길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공자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노인을 편안케 하고 벗들이 나를 믿게 하며 젊은이가 나를 따르게 하고 싶다. 네, 저도 아직 이 나이가 되려면 꽤 남았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보면 이제 보통 50이라는 나이 근처거든요. 그러면 손윗 사람은 물론이고 오래된 친구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자는 어설프게 오래 사는 것의 패단은 외로움,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 짙어지는 내면의 공허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공허함이 느껴질 때 공자가 해준 말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이제 고개를 아래로 숙여서 아랫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되라 공자는 강조합니다. 아랫사람이 따르는 사람은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말해주는데요. 내면이 겉모양을 이기면 촌스럽고 겉모양이 내면을 이기면 거칠애다. 내면과 겉모양이 조화를 이뤄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문질, 빈빈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문질이라는 건요, 겉모습과 내면이고요. 빈빈은 균형을 잘 이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내면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겉모습은 별 신경 안 쓰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촌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면은 신경도 안 쓰면서 겉모습만 신경 쓰는 건 그냥 허세, 사치라는 겁니다. 겉으로도 뭐 막 잘 꾸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단정하게 딱 그 정도로 스스로를 챙기고 내면도 독서를 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경험들을 매일 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게 바로 군자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이 군자가 막 엄청난 거의 신급의 지혜와 통찰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감이 오시죠.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쯤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대해 공자의 이 말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애쓰지 않아도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하나의 모서리에 대해 가르쳐 주었을 때 나머지 세 모서리에 대해 스스로 궁금해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소위 요즘 말로 알아듣기 쉽게 바꿔봤습니다. 원래 고전들이 말이 어려우니까요. 결국 이거예요. 공자는요, 거듭 의욕이 없는 사람은 뭐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욕은요,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쓰여야 하는 거고요. 네, 나이 50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50이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빨리 눈치채고 빨리 할수록 좋다고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는 그럴 의욕이 있는가? 공자는 진심으로 그 언제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껏 자신의 의욕을 펼쳐서 한번 태어난 인생 한 줄 자신의 흔적을 남기라고 강조합니다. 사기에는 복숭아와 자두는 말하지 않아도 그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복숭아와 자두는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숭아와 자두가 뭐 자신들 신념을 막 고집하지 않아도 그 아래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아래에 길도 생기는 거죠. 공자는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볼 때는 명확한가를 생각하고 들을 때는 확실하게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안색은 온화한가를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한가를 생각하며 말은 진실한가를 생각하고 일할 때는 진지한가 생각하라. 의문이 들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하고 화가 치밀면 후환을 생각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네, 공자는 잘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뭐 다 좋지만 무엇보다 누구나 이 군자의 조건을 목표로 살아가길 바란 겁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결국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그 습성은 서로 멀어진다. 맹자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죠.
맹자의 집이 묘지 근처일 때 맹자는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놀았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걱정한 어머니는 집을 팔고 시장 근처로 이사했죠. 그러자 장사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어머니는 학교 옆으로 이사합니다. 네, 환경이죠.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은 나라는 사람의 습성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공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고난 소질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각자 다 그 후의 습관으로 제각각 다른 습성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할 게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공자는 말합니다. 온종일 배불리 먹고도 마음 쓰는 일이 없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장기와 바둑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네, 이제 나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늦었다는 건 없습니다. 저자가 50에 읽어야 할 논어와 손자병법을 낸 이유도 이제는 진짜 인생을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딱 50이라는 나이를 짚은 거겠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이 군자의 덕목으로 산처럼 무겁게 그렇지만 불처럼 강하고 기민하게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